코로나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토크 견제구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이제 처음 발병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온 지가 이제 어느 정도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인 삶으로나 굉장히 이제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삶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좀 크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사회가 직장 문화 중심이었잖아요. 네. 잦은 술자리, 잦은 회식, 야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 예전에는 이제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이게 용인되고 이해되고 그 자신도 합리화시켜서 이렇게 계속 이제 그런 활동을 펼쳤는데 지금은 이제 가족 중심 문화로 조금 돌아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도가 이 가족으로 좀 어쩔 수 없이 제가 싫어도 향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부모님도 챙기게 되고 가족들을 챙기게 되고 또 친구들도 좀 가끔 전화하게 되고 이런 여유가 좀 생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마스크는 언제 착용했죠? 감기에 걸리거나 애기들이 또 아이들이 많이 착용했어요. 또 미세먼지, 그렇죠. 미세먼지. 이런 것들 착용한 건데 사실은 이제 어떤 예방 차원에서 지금 많이 착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미세먼지 있는 하늘도 볼 수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정신적으로나 그 육체적으로나 건강을 되찾아가는 시기. 제가 이제 과거에는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전용 화장실도 청소도 하게 되고 이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빨게 되고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조금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하나의 그 전환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공교롭게도 또 전국 몇 개 지역에서 자전거 챌린지가 시작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걷기 챌린지 서로 이제 걷기도 많이 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자는 차원에서 이런 약간 경쟁적으로 순위를 해가지고 하루에 10,000km 이상 이렇게 하면은 상도 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상에 욕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또 그런 사회적 의미에 동참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가 건강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싶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술을 마시는 그런 횟수가 사실 좀 줄어들다 보니까 건강이 좀 더 나아지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이제 위생과도 많이 이제 좀 연관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런 장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사회적으로 좀 너무 이제 힘들어졌다는 게 좀 문제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데 사회적으로 본다면 좀 어떤 변화가 그럼 가장 컸다고 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여행, 국내 여행이 점점 활성화되고 그렇죠. 홈쇼핑의 어떤 광고에도 그런 그 여행 상품들이 그렇죠. 아주 경쟁적으로 출시되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여행업계가 상당히 어려운 사실 문을 닫아야 될 지경까지 또는 그 중견 항공기 업계가 사실상 문을 닫는 그런 충격파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울상짓고 그리고 사실 되게 그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업계와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 와중에 또 살아남고자 하는 그 인간의 의지가 기본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빨리 시도하시는 분들은 또 그 업계에서 또 새롭게 주목받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 좋은 문화가 좀 가정 중심, 그러니까 선진국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족을 더 챙기는 그렇지 못하게 해서 한국 시민들은 더 빠르게 또 일에 더 열중하고 그런 면들이 있었잖아요. 또 흥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흥 같은 게 사라져 버리다 보니까 우리 전통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죠. 근데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좀 무기력해지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또 이웃과의 단절 같은 거. 그렇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라는 아주 매력적인 그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을 한데 모아서 프로그램,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즐겁게 이제 담소도 나누고 이런 곳인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세종시는 이제 여러 시도에서 이제 모여서 사람들이 구성된 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기회들이 좀 공동체적 생활 기회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타 시도에 비해서는 맞아요. 세종시가 충격파가 좀 더 크다. 어쨌든 현재 중요한 거는 개인이든 기관이든 어떤 단체든 앞으로 이제 이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과제를 누구나 다 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창하게 말하면 인류 문명의 위기. 그렇죠. 대면 활동이 이제 줄어들면서 온라인 대면이나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맺고 이런 구조들이 많이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언제까지 가실 것 같아요? 최소한 내년 말? 정말. 저는 계속? 이 모습들은 기본 모습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꾸준히 갈 것 같긴 해요. 이제. 이런 관계 형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비대면, 그러니까 대면을 하는 거에 꺼리낌들 이런 것들이 조금 상당 기간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스마트 시티, 원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시도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현 상황이 위기이자 기회가 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굉장히 세종시 입장에선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봐요. 세종시가 2020년 올해가 코로나19가 가져온 전환점이 아니라 네. 2030년 완성기로 가는 데 있어서의 되게 전환적인 시기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 정부 부처라든가 국책연구기관 이전에 의존한 그런 도시 발전을 해왔다고 하면 이제는 뭔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그 시기였고 그게 사실상 계획상에도 2020년이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라는 부분이 이 부분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기업 유치, 대학 유치 그동안에 목 놓아 외쳐왔던 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의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잘 모색하면서 기업 유치와 또 대학 유치를 통해서 공동 캠퍼스를 조성해서 어떤 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좀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한데 근데 지금 어쨌든 컨셉트는 잘 잡았다고 보여지는데요. 스마트 시티라고 해서 5-1 생활권에 원격 의료 또 그다음에 공유 기반의 뭐 자동차 그런 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문화들로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연서면에 국가 스마트 시티 산업단지가 그렇죠. 또 이제 예비 타당성 검토를 통과를 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요. 스마트 시티는 아직 개념이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뭐 일부 선진국에서도 뭐 저희보다 뭐 10년, 20년 앞서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자 이런 뭐 계획들도 발표하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이제 결과물은 나오는 거 없어요. 근데 어쨌거나 대한민국이 또 IT 성장 최고의 나라고 해서 지금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면 방식 개선이 되면서 ICT 기술 같은 게 활용해야 돼요.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 시티가 조성되는 데는 분명히 추진력이나 속도감을 올리고 힘은 발휘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지금 5-2 생활권 말씀하셨는데 이제 세종시가 글로벌 그 중심에 스마트 시티의 뭐 규범이나 아니면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는 그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족 기능 구축하고 연결될 수 있는 스마트 시티. 그 세종시 입장에서는 이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는 실험적 측면이 또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드론 비행 자유화 구역이 이제 연말까지 이제 정리가 되면 네. 소위 이제 금강 수변공원 있잖아요. 그 주변을 통해서 민간 업자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현실화될 수 있어요. 이제 드론을 가지고 배달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비대면 시대와 적합한 거잖아요. 아파트 창문으로 가나요? 창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코로나 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야 저거 뭐 별로 저거 위험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제 비대면이 되면서 할만해 그거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또 바뀌어 버려요 인식이.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 요즘 들어서 층간 소음이라든가 층견 소음 이제 반려견에 의한 소음보다는 적지 않겠냐 데시벨이 낮지 않겠냐 뭐 이런 위안 섞이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뭐 세종시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위기를 잘 활용해서 하나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세종시에 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생활의 변화상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운영재원과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좀 과를 운영할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버스 요금 인상을 이미 7월에 했어요. 근데 또 당장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 부분은 봐야 된다는 거죠. 수요가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하고는 다소 주제가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세종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정치, 행정, 경제, 문화,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먼저 정치, 행정 분야에 대한 좀 변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짚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가장 좀 세종시에서는 크게 느껴졌습니까? 그 변화는 사실 이제 정치, 행정 분야에서 먼저 온 건 아니고 민간에서 찾아왔던 것인데 특히나 이제 학교 현장에서 사상 초유의 이제 개학 연기 사태 때문에 아이들과 선생님이 화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강의를 개발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런 문화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회에서도
뭐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 나오다 보니까 네. 더 이제 주의를 한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예전 같으면은 기자실에 수많은 기자들이 그렇죠. 가득 채운 채 그렇죠. 질의응답을 했을 텐데 이제 그런 풍경은 사라지고 있고 사전에 그 선정된 14명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기자가 거기에 명단에 포함이 돼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온라인으로 뭐 일문일답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맞아요. 얘기를 좀 전해왔는데요. 뭐 세종시도 뭐 그런 그 트렌드에 발맞춰서 오늘 이제 방송 있고 나서 이제 이틀 후죠. 이틀 후에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300회 뭐 정례 브리핑을 해보겠다. 트렌드 자체도 이제 점점 비대면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하나의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뭐요? 무엇보다도 대면이 필요한 국정감사. 아, 불러놓고 혼내야지 이게 그 국회의원에 예, 예. 딱 그게 서져. 예, 이게 국정감사다라고 이제 네. 알려졌는데 국장, 과장, 뭐 사무관까지 다 불러내놓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조건이 좀 되다 보니까 이 트렌드가 어떻게 갈지.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얘기 나오고 있는 마당에 올해는 국정감사가 모두 서울에서 열린다는 방침으로 굳어져 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시행점을 봤을 때는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이제 세종시청 운영재원과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좀 과를 운영할 수 있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이것들을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업무는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이런 것들을 권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중앙부처에서도 그 3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좀 재택근무를 하는 그 부처들이 등장을 했고요. 반면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대민행정에 대해서 좀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고 소통행정, 그 현장 밀착형 행정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퇴보하지 않을까, 후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좀 사실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요 방식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좀 장기간 좀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정치행정에서 또 특히나 그 기저예열은 아주 중요한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냐면 코로나19가 최초에는 대구발, 뭐 경북발 그렇죠. 이렇게 되다가 완전히 진원지가 수도권으로 옮겨졌잖아요. 수도권에서 계속 연연하고 있고 지역 발생보다는 수도권이 주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뭐 일평균 100명으로 좀 줄어든 상태지만 이런 상황 더 이상 수도권의 초과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국가적으로 맞느냐 뭐 그런 이제 문제제기가 더 설득력을 얻게 됐고 서울시 의회부터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최근 들어서 행정수도 완성을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조속한 정상화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자체 이 부분은 결국 행정수도론에 힘을 싣는 구조가 될 것이고 국회도 아까 이승용 기자 언급했지만 그 좁은 땅덩어리에 여의도 한복판을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보찜을 싸서 민원인부터 공직자들까지 국회의원실 문턱을 두드리기 위해서 그 몰려드는 이 현실, 이 부분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분명히 사회적으로 변화를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간에 이제 들리는 소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 공무원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서울에서 3일이라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 횟수가 다소 줄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줄어들 수밖에 그런가요? 없는 게 뭐 예전에도 저희 뭐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뭐 1급은 뭐 네. 세종시에서 하루, 그렇죠. 2급은 이틀 뭐 이런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재미 우스갯소리지만 네. 참 마음에 와닿는. 네. 근데 이제 국회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자가격리가 들어갔던 적이 있고 확진자 그렇죠. 발생이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 유입, 뭐 국회 같은 경우는 국가 중요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그 세종청사 같은 경우도 한번 해수부에 좀 이제 코로나 위기 바람이 불어서 거기도 국가 A급 시설일 거야 아마. 이런 중요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도 또 그 과정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들어갔었고 그런 과정들에서 출장 횟수는 좀 많이 뭐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요때 굳이 안 올라가도 정말 업무에 뭐 효율적인 면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한 변화가 뒤따라서 이게 조금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먼저 늦게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국회의원들이 맨날 불러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지금 뭐 기자들 같은 경우도 출입처로 금방 출근하면 되는데 본사 갔다가 출입처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과장님들이 좀 이렇게 지시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권위적인 거를 좀 버리고 내려놓고 이 시대에 적응하는
그런 좀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전편에 저희가 한번 짚어봤지만 그 방송을 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네. 그 통근버스가 그 네. 2022년부터 전면 그렇죠. 그것도 이제 수도권 그렇죠. 수도권으로 왕복하는 통근버스가 정말 그동안 목로와 언론에서 저희가 수없이 기사를 써도 안 됐던 문제가 코로나19 상황을 맞으면서 급반전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이게 그 어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만 좀 보내고 나면 많은 정부처 공무원들도 세종시 정착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아까 이제 얘기했던 부분에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국정감사 관련해서 사실 이제 과거 통계를 보면은 그 2018년 같은 경우에 전체에 보통 한 3주에서 4주 정도로 국정감사 기간이 있는데 세종청사에서 4일 하고 8회 정도를 진행했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3일에 5회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이 낮았는데 네. 그래 2020년 마지막 서울 국회의사당 국감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통과와 함께 네. 국회법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까지 통과한다는 가정 아래에 내년부터는 서서히 모든 상임위가 국회 그 정부 세종청사에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감히 예측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근데 이게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 논의가 끊겼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블랙홀처럼 흡수해버려가지고 이슈를 흡수해버려가지고 그게 좀 아쉽죠. 이게 원하는 대로 될까요? 근데 이제 뭐 코로나가 아무래도 그런 좀 환경은 좀 더 빨리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하는 이제 그거를- 기대감에서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 네. 같은데 당위성을 부각시키는데 뭐 주장을 하고 효율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심정적으로 공감대를 개인 국회의원까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 같아요. 저도 그걸 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 역시 이제 경제입니다. 실제로 세종시 현황을 좀 보자면 좀 어떻게 좀 느껴지세요? 뭐 경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네, 개폐업 현황이 사실 그런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인데 네. 그 지표가 집계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에 봤을 때 2018년 자리가 작년에 나왔는데 예상 밖으로 세종시에 공실이 많잖아요. 상가 공실이 그렇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업이 폐업보다 많은 그런 추이를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그 추이가 그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 맞물려서는 당연히 폐업이 급상승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아직 지표는 안 나왔어요. 통계 네. 지표는 안 나왔는데 소상공인협회 쪽에 문의를 해보니까 왜냐면 그쪽은 그렇죠. 협회로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 어느 회원이 문을 닫고 어떻게 되는지 좀 많이 그렇죠. 알잖아요. 그 체감 지수를 봤을 때는 과거 경향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개업은 여전히 많고 폐업은 좀 더 적은 그런 상황인데 다만 그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네. 갑자기 폐업을 해버리면 손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약이 돼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김치찌개집을 했는데 잘 안 돼서 삼겹살집으로 갑자기 그냥 업종 전환을 해서 명맥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그런 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있다. 이런 그 실태를 전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의 폐업이라고도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어쩔 수 없이 계속 명맥은 유지해 가지만 사실상 뭐 거의 폐업하다시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걸로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굉장히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에서도 사실 뭐 지금 현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그런 힘든 상황을 좀 고려해서 올해 초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던 게 지역화폐 여민전 아니겠어요? 일단 뭐 지난 3월 처음 발행됐죠. 그래서 이제 당시만 해도 한 5, 60억 정도 발행 규모가 이랬는데 이제 뭐 점점 이제 안착이 되고 좀 인기를 끌었다고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얻어내면서 이제 5월, 6월, 7월 이 정도 때쯤에는 이제 발행액을 한 2배로 늘렸어요. 한 두세 배로, 150억 정도로. 그러다가 이제 또 폭증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한 300억까지 늘렸는데 뭐 시혜선이 들어가지만 재정 위기 속에서 시혜선이 들어가긴 하지만 소상공인들한테 너무 좋은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소비율도 한 15% 이상 줄어들었다는 또 얘기가 있어요. 시청에서 분석했을 때. 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세종시민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 소속감을 느끼겠다는 거.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게 신생도시거든요. 예. 신생도시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몰려들었고 모아들었고 여민전을 쓰면서 나는 세종시민이다. 그리고 세종시의 자부심도 있을 거고 세종시에 대한 소속감이 커졌다는 거.
저는 거기에 좀 높은 점수를 좀 부여하고 싶어요. 여민전을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겠고 하나가 됐다는 거. 긍정적인 면은 많은데 억지로 5, 6, 7호는 아니었어요. 연민전 때문에 그 어떤 역의 소비가 줄은 건 맞지만 전국적으로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숙제가.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결국은 저도 세종 시민인데 세종 시민들이 지갑을 세종시 내에서 자꾸 쓰도록 만들어줘야지 중요한 정책적 포인트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굳이 상점을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코로나 걸릴까봐 그렇죠. 막 이런 것도 있고 좀 귀찮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온라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열려졌는데 아직 그게 빠져 있습니다. 아직 그게 빠져 있고 그나마 조금 더 나아가는 거는 여민전 캐시백 10% 외에 우리 상점에서는 오면은 추가로 5% 또는 10%를 더 할인해 주겠다. 상생 가맹점들이 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최소 5%나 10%까지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28곳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바로 온라인 거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근 도시 대전이 말해주고 있는데 지난 16일부터 대전에 그 지역 쇼핑몰이 그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약 3천여 개 소상공인 업체들이 농축수산물, 뭐 의류까지 해서 입점을 했고, 그래서 대전 시민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클릭으로 배달도 할 수 있고, 배달 주문도 할 수 있고, 구매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지역 화폐를 가지고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렇죠. 쓸 수 있게 된다. 예, 이런 거죠. 그걸 빨리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예.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조금 곱씹어 봐야 되는데 사용하는 사람들만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 앱을 깔아야 되고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지 5, 60대 그 아버님 어머님들은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상품권 같이 뭐 아까 이태 기자랑 잠깐 나눠봤는데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온라인 그 앱도 앱이지만 좀 상품권을 활용한 좀 종이 상품권 같은. 그렇죠. 진짜 지역 화폐. 진짜 지역 화폐를 옛날에.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젊은 분들 또 열심히 부지런한 분들 새벽까지 줄 기다려서 뭐 살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인터넷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분들 이분들이 좀 많이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좀 어르신들한테도 좀 그런 기회를 좀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 배달하는 부분이 이제 독과점 형태로 되고 있는데 그 중앙에서 네, 그 지역의 공공 배달 앱이 곧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게 되면 소상공인들도 그 수수료를 적게 부담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그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여민전이 올해 초부터 이제 시행을 해왔기 때문에 불과 한 6, 7개월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온라인 결제라든가 뭐 종이 상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개선 방안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좀 더 마련되거나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사실 여민전이 세종시에서 핫했던 그런 상품인 거는 분명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여민전만큼이나 굉장히 세종 시민들의 코로나19 때문에 올 한 해 사랑을 받았던 그런 뭐 종목이 있다고 해요. 제가 무슨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했었죠? 22일 오늘 자전거 타기. 자전거 챌린지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울링을 그 공공자전거 어울링을 그 3년째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동안은 좀 외면받았어요. 제가 우리 김우승 기자나 우리 이승 기자한테도 공공자전거를 그렇게 타자고 해도 타고 싶은데 못 탔다니까요. 그렇게 타자고 해도 안 하셨잖아요. 근데 동료 기자들도 한 명씩 늘고 있는데 그 연간 3만 원으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공공자전거 탈 수 있어요. 예. 홍보대사 공공 어울림 자전거. 홍보대사를 인정하는데 좀 이제 건강 이상이나 이런 거 있을 때 타지 마세요. 아니, 안 타야 될 때 꼭 타. 건강이상 뭐 제가 뭐 있는데요? 아니, 그 좀 나중에 이상한 얘기하는 것 말씀드릴게요.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서 변화를 좀 봐야 되는데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 코로나 시기에 이용건 수가 3배 이상 늘었고 그다음에 가입자 수가 2년 전에 한 2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8만 명이 넘어섰어요. 네. 8만 명이 무슨 의미냐면 그 소위 말해서 19세 미만 그 뭐 청소년까지 다 빼고 그게 한 25%거든요. 세종 시민의. 네. 거기에서 남은 그러니까 19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이 그 어울링 회원이라는 거예요. 3명 중 1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고령층은 이제 자전거 이용하기 어려운 층을 또 빼면 그만큼 이용률이 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거리를 가다 보면 저는 이렇게 손을 흔들고 싶어요.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 비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네. 진 풍경을 연출을 하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이제 퇴근 시간 때 저도 네.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다 제 뒤로 제 앞으로 막 이렇게 네. 어울리게 지나가다 파란색 보니까 자전거. 네, 네. 파란색 자전거. 네. 반면 옆을 지나가는 버스는 텅텅 빈 또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도 좀 보여지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버스. 네. 이 버스 이거
보존비가 있어요. 네. 적자를 이제 시에서 보존을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네. 지난해만 해도 한 300억 정도 되나요? 그렇죠. 300에서 350억?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여울링이 인기가 급상승하면서록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줄어들 수 있는 그게 이제 조금 뭐 그냥 생각하기에 네.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시 재정에 되게 심각하게 지금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럴 수도 그런 있겠네요, 분위기가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버스도 어울리만큼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될 텐데 이거를 지금 극복할 수 있는 게 뭐 요금 인상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세종시가 이제 8년 만에 출범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요금을 인상을 했어요. 시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적기에 좀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옛날에 이제 뭐 우리 그 연구원님이 박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이승동 기자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 자전거는 많이 이용을 하는 대신 그만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요금이 좀 덜 거치고 좀 세종시의 재정이 그만큼 그렇죠. 더 보전을 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악순환이 혹시 또 있을 수 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 더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교통의 트렌드를 또 다시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잘 읽어야 되는데, 아까 이승동 기자가 몸이 안 좋을 땐 자전거 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버스를 타고 싶어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면은 갈아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기다리는 시간 다 하면 회사까지 오는데 40분이 넘게 걸려요. 근데 조금 몸이 안 좋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가면 30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자전거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젊다라는 이유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까 버스 요금 인상을 이미 실효를 했어요. 근데 또 당장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예. 이 부분은 봐야 된다는 거죠. 수요가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그 노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있다고 하면 진짜 수익자 부담 원칙, 그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차등 적용한다든지 너무 이용이 적으면 노선을 폐지한다든지 뭔가 이제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 오는 거고 12월에는 더더군다나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가 합법화가 돼요. 그럼 그 수단까지도 지금 민간업체가 벌써부터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 이용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이제 적자 폭을 줄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개선안들이에요. 그래서 타시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상승, 유류비 상승을 염두에 두고 2년, 3년에 한 번씩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세종시 같은 입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8년 만에 그래서 8년 만에 올렸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할 만큼 했어. 이게 아닙니다. 어차피 그 버스 운영 보조금은 그 시 예산, 그러니까 혈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뭐 교통공사도 있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이런 방법도 마련해야 되고. 대중교통은 다음번에 한번 주제로 자세하게 그때 박사님 모시고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뭐 버스 지금 이야기 굉장히 좀 울고 있다 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굉장히 또 힘든 분야 하나를 꼽자면 문화예술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뭐 요즘에 뭐 어떤 예술인분들을 만나보면 활동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 올 한 해는 거의 뭐 수입이 제로에 가깝다. 뭐 이런 말씀조차 하시거든요. 세종시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좀 어려운 점, 특히 요즘에는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제 같은 거. 세종 축제. 문화인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렇죠. 세종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축제가 있는데, 지만 4가지 축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세종 축제가 취소됐어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끈을 주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세종 축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예. 뭐 그 전에 이제 미리 축제가 취소된 것들도 있었지만 세종 축제는 마지막까지. 왜냐? 세종 시민들의 자부심이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표적인 축제였고 세종 시민들이 소속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축제였는데 마지막까지 주고 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코로나가 이제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취소를 결정했는데요. 또 하나의 축제가 또 복숭아 축제가 또 취소됐어요. 그렇죠. 올해 이제 여름에나 봄에 있었던 것도 이제 다 취소된 그렇죠. 거죠. 그리고 영평사 하나 둘 셋 영평사 구절초. 그렇죠. 오. 영평사 구절초 축제도 취소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좀 아쉬운 거.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가 유치한 거예요. 처음으로 제 38회 대한민국 연극제인 세종. 네. 전면 연기돼 버렸어요. 이게 뭐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세종 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고 세종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이 연이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는 게 정말 아쉽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의 향토 예술인들은 정말 이제 설 자리가 좀 하나도 없게 된 뭐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특히나 연극 자체는 관객이 바로 앞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꼭
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온라인 개최도 참 어색한 거예요. 그렇죠. TV 드라마나 뭐가 다르겠어요. 예. 호흡을 해야 되는데 김우순 기자는 뭐 내년 말까지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을 대비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공연장 세종시에도 내년 그 한 7월 정도에 나성동의 아트센터 그렇죠. 1,100석 규모의 아트센터가 정말 그 거의 몇 년 지연됐죠? 4년 이상 지연된 흐름 속에서 딱 들어서는데 정작 문을 못 여는 또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그러네요. 또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빨리 이제 근데 그런 공연장 문화에 의존할 수 있는 플랫폼은 이제 좀 그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온라인상에서 우리 가정에서의 어떤 홈 시어터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그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에 빨리 준비를 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뭐 세종시에서도 이런 온라인 문화, 뭔가 이제 공연을 할 수 있고 문화 예술인들이 같이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고 사실 뭐 문화 예술 분야뿐만 아니고 가장 힘든 분야 하나를 더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나 좀 관광일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서도 이태 기자께서 최근에 홈쇼핑에서 관광 상품이 보이질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관광 산업이 뭐 힘들다는 건 이제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관광 산업이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캠핑 문화는 또 굉장히 상대적으로 많이 활발해지지 않았나. 최근 들어서 이태 기자도 캠핑 많이 다니고 있죠. 올해 들어서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갈 곳이 없고 최근에 이제 세종시에도 보니까 캠핑 그 종합 장비를 갖춘 그런 업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런 공터라든지 가보면 캠핑카들이 그렇죠. 카라반, 캠핑카. 카라반 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되게 많아져가지고 점점 이쪽의 문화 트렌드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종시 같은 경우 캠핑 말씀하셨는데 아쉬웠던 게 합강 캠핑장이 자가격리자 그렇죠. 세종시의 네. 대표적인 캠핑장인데. 예, 대표적인 캠핑장인데 참 코로나 시대가 이런 상황을 또 만들었어요. 그렇죠. 뭐 지금 안 하잖아요. 지금은 안 하죠. 그러니까 한때 자가격리를 좀 할 곳이 없으니까 세종시. 근데 이제 합강에 썼던 게 조금 아쉽죠. 합강 캠핑장과 전월산의 국민여가 캠핑장이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 곳에 금강자연휴님의 이제 캠핑장이 있으니까 뭐 금강자연휴님은 직접 사이트에 가서 예약을 하면 되고 나머지 캠핑장은 세종시설공단을 들어가서 예약을 하면 뭐 예를 들어 10월 달 거를 예약하려고 하면 전전월 8월 31일 이틀간 그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다음날 자정까지 해서 예약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그 팁을 참고해서 캠핑장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캠핑장 예약하기엔 너무 힘들어.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일부를 제외하면 사실 모두가 힘든 요즘입니다. 정말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데 뭐 지금까지 코로나19가 가져온 또 세종시의 이런 변화상을 좀 짚어봤는데 이것만큼은 좀 더 시민들께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싶은 거 있으면 뭐 한두 가지 정도만 더 한번 짚어보시겠어요? 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10월 18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수목원장 뭐 이런 거 10월 중순. 그날이 그 국립세종수목원의 개장일이라고 보시면 완공일 개장일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군요. 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춰서 네. 이제 입장료는 한 5,000원 정도가 된다고 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뭐 연간권 이용하면 좀 쌀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국립세종수목원하고 그다음에 앞서 개장한 이제 중앙공원 1단계, 그다음에 세종호수공원 이 광활한 이 중앙녹지 공간을 좀 약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가족들하고 뭐 공공자전거라든가 뭐 퍼스널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또는 뭐 이제 코끼리 열차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한번 산림욕도 좀 하시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탄생한다는 거. 그리고 나성동의 그 세종시의 명동거리라고 뭐 이름 붙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시상징광장도 이제 곧 이제 개장의 흐름으로 동참할 것 같아서 좀 세종시에 더 가볼 만한 곳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가 목표로 세운 게 관광객 연인원이 300만 명이에요. 코로나로 좀 상권이 위축되고 이런 그 악재가 속에서 분명히 지역 상권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거. 그래서 뭐 비대면이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되겠지만 또 안전 뭐 얘기도 나오겠지만 어쨌거나 세종시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되는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보태서 박물관 단지가 이제 막 지금 착공 건설되고 있죠. 그것까지 이제 보태지면 세종시가 그래도 소상공인들 그 경제 활성화나 이제 소상공인들을 경영한 뭐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뭐
주민 여가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도 가장 좀 중심적으로 지켜봐야 될 곳이 이 곳이죠. 모든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그런 대책들이 사실 경제 활성화에 많이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경제가 살아야 뭐가 이제 되더라도 되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경제 활성화에 맞춰져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여민전 이야기도 했고 몇 가지 이야기를 짚어봤지만 마지막으로 세종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들이 있다면 혹시 하나 몇 가지만 한번 짚어주실까요? 국가적으로도 고용 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그러니까 고용자가 되고 그리고 그 고용인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로 하여금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시작됐잖아요. 시에서도 시작됐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쪽으로 좀 정착화되느냐 이런 것도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해요. 왜냐하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역할이 되게 경제 활성화나 상권 활성화에 너무 중심적인 그 기준이 되고 그 역할을 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세종시가 앞으로 소비 진작 캠페인이라는 걸 대대적으로 펼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약화된 건 있지만요. 그리고 보험검찰청 분명히 들어와야 되고요. 그거 분명히 뭐 지원으로 뭐 한다는데 어쨌거나 법 개정돼서 관리법돼서 들어와야 되고요.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들어오기 위해서 땅을 싼 값에 사가지고 아직까지도 착공을 안 하고 있다는 거. 빨리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네. 행정수도 완성이 역시. 정말 빨리 이루어져야 국회의사당도 마찬가지고요. 세종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나 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좀 세종시가 그래도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지 않을까. 재정 위기든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위기든 뭐 경제 활성화든 상권 활성화든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중앙녹지 공간이 서서히 그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공간이 사실상 그 세종시의 심장과도 같은 역할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의 역설이긴 하지만 많은 그 외부 관광객들이 또 세종시로 놀러 와서 소비를 해줘야만 또 지역 그렇죠.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 하나는 여민전 이 부분이 온라인에서도 쉽게 구매해서 굳이 외부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내부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빨리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세종시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공실이잖아요. 그렇죠. 공실이라는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임대인, 또 나름대로 지역 경제의 한 축이라고 하는 임대인들이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 조금 고무적인 그 법안이 이제 개정됐는데 그 공공주택법, 공공임대주택법이 좀 개정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또 10월 18일 산해날 그 법안이 실행을 하게 됐는데 실행되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공실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상가를 본래 용도 대신 공공임대주택으로 1, 2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용할 수 있는 법안이 10월 18일부터 이제 실행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제가 만약에 그 이 상가나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 입장에서 이게 아무리 내놔도 안 팔리고 있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 2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지금 그래도 조금이나마 수익이라도 창출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조금 더 공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는 그냥 상권으로 공급을 하면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데 공공임대로 하면 수익률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그렇겠죠. 없는 가치가 절하되면은 본인의 재산 가치가 또 하락할 수밖에 없는 반대급부가 있어서 지금 세종시가 그 법안을 토대로 해서 실효성 검증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실 말씀하셨는데 뭐 저희가 항상 말씀드려요. 상권 활성화. 공실보다는 상권 활성화. 시 재정이 또 좋아지고 또 상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밑바탕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인구 증가입니다. 근데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언젠가부터 이제 인구 증가세가 굉장히 이제 정체되고 있는 이런 좀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하고는 다소 주제가 조금 맞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세종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인구 증가에 대한 이야기 좀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해마다 이제 수만 명씩 늘고 있던 인구 증가율이 올해 들어서 급감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이제 쏟아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또 봤을 때 1만 명 이하 수준. 그러니까 세종시로
들어오는 인구 1만 명 이하 수준으로 그친 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출범 이후에. 1월부터 8월 기준 인구 증가 명수가 인원이 5,1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019년 작년만 해도 29,12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3개월이 남았지만 그렇게 봐도 5,100명은 되게 작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급감이 너무 극명하게 좀 그렇죠. 작년 말에 그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것이 이상 신호로 감지가 됐었는데 예. 상당히 큰 의미였죠. 그 의미가 그 행복도시 세종시에도 일정 부분 여파를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입주 물량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 수도권 인구도 행복도시 인구도 1만 명 이하로 이렇게 그 증가 추이가 줄어든 것은 처음이고 뭐 5만 명까지 늘어난 적도 있었거든요. 행복도시 인구가 한 해에.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 수도권 인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오고 세종시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세종시가 플러스였어요. 예. 근데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게 이제 지표가 684명이 수도권으로 더 빠져나가는 거죠. 예. 근데 수도권뿐이 아니에요. 예. 이걸 문제라고 볼까요? 아니면은 뭐 충청권 상생으로 볼까요? 원래 이제 인근 청주나 대전에서 이제 세종시로 넘어오는 인구가 많다는 거 문제 때문에 인구 블랙홀 문제 때문에 그렇죠. 빨대 현상 때문에 많이 이제 뭐 지역 언론에도 기사가 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원상비꾸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감지가 되고 있어요. 뭐요? 그 청주로 지금 유턴하는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수도권처럼. 수도권처럼요. 2월부터 세종시에서 청주시로 유턴한 인구가 충북 쪽으로 유턴한 인구 600명이나 돼요. 순유출이 많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것도 좀 보기 아무튼, 드문 희귀한 현상이죠. 세종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좀 이상 신호인 것만은 이제 분명해 보이는데 세종시 전체적으로 한 5천 몇 명 정도가 이제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은 다 신도시에서 이제 늘어난 것이고 오히려 읍면 지역에서는 인구가 줄었다고요? 잠깐 자료를 보면 세종시 읍면을 포함한 전체 인구가 지금 지난 7개월간 3,008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35만 2,537명인데 거기서 이제 단순 셈법상 읍면에서는 2,000명이 감소하는. 근데 감소 추세는 뭐 출범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어져 왔던 현상인데 그 주목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하고 청주 지역으로 그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여전히 그 세종시로 인구 유입 비중에 있어서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도시의 특성에 맞지 않게 25%가 수도권에서 왔고 출범 당시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충청권에서 대전이 44%, 충청권 전체 합쳐서 그 64%가 세종시의 그 인구의 64%를 충청권이 차지하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세종시의 인구가 지금 안 늘어나고 있는 요인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부청사 이전 모두 다 끝났고 네. 또 최근에 아파트 입주가 입주할 물량이 없고 왜냐면 더 이상 오고 싶어도 살 집이 없으니까 못 오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만 단순하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주가 분명히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서의 본질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되거든요. 신도시 평균 연령이 33.7세예요. 네. 그리고 그 만 40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거든요. 그냥 젊은 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내 집을 마련해서 여기에 와 있느냐 아니면 전월세로 시작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아파트 값과 전월세 값이 계속 급상승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 젊은 층들이 이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이 부분은 다시 본인이 떠나왔던 도시로 유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 젊은 층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그 철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인구 추이가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유지되지 않을까. 분양 물량도 워낙 적었고요. 그런 좀 불안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청주 유턴 사례를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봐야 될 게 이 문제인데 지금 청주에서 이제 그 신혼부부들 아까 30대 초반 이제 평균 연령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얼마나 사회적 이치가 있고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종시가 상대적으로 큰 평수에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1억 5천일 때
평균 1억 5천에 7천 할 때는 청주에서 막 몰려들었죠. 직장이 청주에 있고 친구들이 청주에 있고 가족들이 청주에 있어도 세종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세가가 지난번 방송에도 나왔지만 3억, 4억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집값도 50% 5억, 6억까지 올라갔을 때 그분들이 세종에서 거주할 수 있느냐, 전세값을 올려달라는데 그 돈이 있느냐, 거기다가 또 한 발 앞서서 집을 살 수 있느냐, 그럼 그분들이 유턴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비싼 오른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50대, 60대,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 그리고 조금 통장에 잔고가 많은 분들, 뭐 좀 재정적으로 좋은 분들이 이제 그 집을 살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좀 앞서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학교를 막 짓고 있잖아요. 30대 초반 친구들의 그 애기들이 학교를 보내고 전세 수요를 따져가지고 학생 수요를 예측을 해서 생활권마다 학교를 짓고 있는데, 지금 그 거주하는 그 연령대가 바뀌고 가장 또 집값이 비싸면서 가장 젊은 도시가 아니라 가장 고령화 도시로 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다면 그 학교를 어떤 학생들이 갈까요? 여러 언론 보도에도 나왔는데 그 집값 문제가 세종시에 어떤 악재로 작용할까? 이것도 인구 유입에 모든 세종시 정상건설로 가는 인구 유입에 좀 어떤 걸로 작용할까도 되게 검토를 잘하고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뭐 정부의 계획 도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인구 증가도 어느 정도 당초 계획에 어느 정도 따라와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인구 증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마칠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뭐 어느 한 분야, 뭐 행정, 정치, 문화, 뭐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만은 뭐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가짐, 뭐 이렇게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고 싶은 멘트 한마디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어요? 코로나19의 상황에 맞물려서 행정수도론이 갑자기 나온 것은 위기자 기회이고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를 잘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제는 정반대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삽니다. 자, 그거는 바로 국가균형 발전의 가치이고요. 수도권 과밀 해소의 가치가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또 시사하는 바고요. 더 이상 수도권 일극 체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잘 읽고 국가도 우리 지방정부도 우리 국민들도 같이 지혜롭게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좀 숨 고르기를 좀 하면서 코로나 위기를 되새기면서 좀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분명히 세종시가 있고요. 그리고 이춘희시장 임기가 한 2년 남았는데 이춘희시장이 그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정부도 역할도 있고 국회의원의 역할도 있지만 분명히 이춘희시장이 시민과의 시민주권특별자치주로서 시민들하고 소통도 이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에 또 우리 세종시의 뜻도 전달해야 될 것이고요. 경제활성화, 기업유치 다 이뤄내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춘희시장님한테 좀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사 쓰는데 몰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세종시의 변화, 그리고 빨간불이 켜진 세종시 인구 증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말 그대로 위기라는 표현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각 기관의 노력, 그리고 모두의 지혜가 하나로 모아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사토크 견제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